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론을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큰 목차를 달아서 관계론과 면접론을 하나로 묶어서 강의를 했었고,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할 적에 그 과정을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요라고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협력자적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역동적 활동이면서 또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활동입니다. 자, 먼저 이거 우리의 목적부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문제의 해결을 돕기,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활동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협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협동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워커의 협동적 또는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는 또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돕는 전문적 활동이자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역동적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과거의 이런 모델과는 달리 이건 순환적, 중첩적 과정으로서의 의미, 중첩적 과정으로서의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조건 접수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사정을 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개입하고 무조건 이렇게 직선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서 과정이 순환되어 가는 순환적 과정이고 중첩적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그러면 그 과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과정을 하지만 이 본서에서는 저는 6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학자들이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저는 이제 양옥정 교수나 김용일 교수의 그 모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접수, 인테이크라고 그러죠. 다음에 조사. 조사를 이렇게 스터디라고도 하는데 스터디라고 하든 리서치라고 하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사. 세 번째 단계는 사정, 어세스먼트. 그리고 네 번째 단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목적 설정 및 계약의 단계, 목적 설정 및 계약의 단계.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개입의 단계가 되겠어요. 개입의 단계.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가 평가 및 종결 단계로, 이렇게 6개의 단계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이끌어가겠습니다만 도대체 이 6개의 단계를 어느 것, 보통 학자들로 본다면 이 네 번째 단계를 가지고 네 번째 단계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조사와 사정의 단계를 묶어 쓰기도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접수 단계, 자료 수집 단계, 그리고 사정 단계, 목적 및 목적 설정 및 계약의 단계, 그리고 나서 개입, 그리고 평가 및 종결, 이렇게 6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교재를 편제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여기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적 활동이자 역동적 활동이자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 활동이자 순환적 과정이고 중첩적 과정이라는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이 직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피드백과 보다 나은 발전, 이런 통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적 과정이란 말을 이렇게 미리 적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접수 단계입니다. 접수 단계. 이 접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수 단계, 바로 그 큰 목자로 적어볼까요? 접수 단계. 접수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접수 단계. 접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공적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성공적 실천을 위한 관계 형성이자 첫 번째 만나는 만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접수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관계 형성이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규명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의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접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접수 단계의 개요를 보면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 과정이고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 과정이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규명하기 시작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규명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규명의 시작점이고 뭐 한자로 쓰 그냥 한글로 쓰게 시작점이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규명 시점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접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규명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의 과정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규명하는 시작점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협력자적 관계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시작점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접수, 인테이크 단계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규명하고 클라이언트에게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정책이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부합하는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기관 정책 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어요. 만약에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과 이 기관의 서비스나 기관의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수 단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것은 또 첨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접수 단계의 주된 과업은 뭘로 할까? 여기는 제목만 적어보겠습니다만은 접수 단계의 주된 과업으로서는 우리가 보통 5개 단계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만남이 되겠지요. 만남.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처음 만나는 시점을 이렇게 접수 단계라고 한다. 만남.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확인. 그리고 문제 확인의 결과 그것이 기관의 정책이나 기관의 서비스와 부합한다면 이제는 여기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다. 만약에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처음 만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기관의 정책과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부합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뢰라고 합니다. 의뢰.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문제를 확인한 결과 관계를 형성하든지 아니면 의뢰를 하든지 우리가 직선으로 쓰다 보니까 됐습니다만 사실은 문제 확인 다음에 관계 형성이 있거나 의뢰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의뢰 과정이 되면 다른 기관으로 문제가 이첩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교재는 적지 않았지만 거기 123쪽에 거기 주요 활동,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만남, 문제 확인, 의뢰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접수의 내용을 좀 우리가 첨가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 활동 옆에다가 가로 3번으로 접수의 내용으로 거기에 보면은 뭐 교재로서는 2번이 주요 활동, 3번에 접수의 내용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거기 접수에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한 결과 접수할 때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래서 접수의 내용에 먼저 문제의 성질을 접수를 합니다. 문제의 성질. 또 그런가 하면 문제의 중요성. 문제의 중요성. 또 그런가 하면 문제의 원인. 문제의 성질, 문제의 중요성, 문제 발생의 원인. 그리고 접수의 내용으로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방법을 썼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의 노력과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노력과 방법. 또 이 접수 내용으로서는 기관이 요구하는 해결책, 기관에 요구하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요구하는 해결책도 역시 접수의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접수의 내용으로서는 문제 해결 방법과 기관의 성격, 문제 해결 방법과 기관의 노력. 자, 여기와 여기는 차이가 있죠. 4번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한 방법을 접수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관이 사용할 방법과 여기는 기관이 사용할 방법과 노력을 이렇게 6번째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인테이크 단계, 바로 이 인테이크 단계에서는 문제의 성질이 무엇이냐, 문제의 중요성은 존재하느냐, 문제의 중요성 유무,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간 클라이언트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어떤 방법을 썼느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의 노력과 방법. 또 그런가 하면 기관에 요구하는 해결책은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기관이 사용할 또는 기관에서 사용할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는 무엇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렇게 접수의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접수 양식의 종류를 보면 거기 보면 기본 그것도 적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4번 접수 양식의 내용. 먼저 기본 정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정보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접수 양식 서류 또는 접수 서식에다가 할 내용으로 봐서는 먼저 기본 정보로서 클라이언트의 성명, 성별, 나이, 미혼, 기혼 유무 또는 주소 이런 등등을 기본 양식이 기본 정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당연히 주요 정보가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기관에 오게 된 동기, 기관에 오게 된 동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의뢰 이유, 다른 기관이나 또는 가족에 의해서 의뢰가 된 경우 이 의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의뢰 이유.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온 동기를 묻는 것이고,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타 기관의 의뢰, 타 기관으로부터의 의뢰가 있는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가 있는 경우에 의뢰 이유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전의 경험, 이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유무를 정리하는 것이 이전의 경험, 이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의 이전의 경험 유무. 또 그런가 하면 이 접수 서식에는 기본적인 가족관계도, 여기 기본 정보와 더불어 기본적인 가족관계도 접수 서식에 기록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 정보로서 클라이언트의 이름, 또 성별, 나이, 주소, 직업 등등도 쓰지만 기본적인 가족 정보로서 그 가족에 가장 지근거리는 가족들은 누구누구가 있는지, 현재 동거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을 조사하는 것이 바로 여기 가족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온 것인지, 그리고 기관에 온 동기는 무엇인지, 만약에 본인이 아니고 그 가족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타의 의뢰를 받았다면 이 기관에 의뢰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가족이 이 기관에 오게 된 것은 어떤 경로로 여기를 소개받아서 온 것인지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온 것인지, 이런 것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제 비중은 좀 약하다 하지만은 이런 정도도 우리가 첨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접수할 때의 이 과제에서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또 관계 형성이 되면 오리엔테이션. 만약에 문제 확인 결과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의뢰, 정당한 기관이 있는 기관에 대한 의뢰.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접수 단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두 번째 단계가 있죠. 여기다 미리 크게 한번 적어놓죠. 크게 적어놓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두 번째 단계가 조사, 세 번째 단계가 사정, 네 번째 단계가 목표 설정 및 계약, 다섯 번째 단계가 개입, 여섯 번째 단계가 평가 및 종결.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접수 단계를 봤습니다. 첫 번째 접수 단계를 봤는데, 접수 단계에서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접수 단계에서, 지금 접수 단계 본 거죠. 접수 단계에서 한 것은 만남, 그리고 문제 확인. 그렇죠? 그리고 관계 형성. 만약에 문제 확인 결과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든지 기관의 정책이나 기관의 서비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의뢰 하면 되지요. 만남의 결과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문제 확인의 결과 기관의 성격이나 기관의 서비스와 부합되어서 관계가 형성된다면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접수 단계였어요. 자, 먼저 크게 본 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단계는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적, 중첩적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단계를 거치고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행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는 마치 형성평가하듯이 그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바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개선할 점을 바로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사정 단계에서는 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잠정적인 개입 전략이 수립되는 단계가 되겠어요. 과거에는 이것을 진단 단계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정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목표 설정 단계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 단계는 여기는 사정 결과의 구체화 사정 결과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개입 전략을 사정 결과의 명료화죠. 사정 결과의 명료화, 사정 결과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은 종래에는 치료라고 했지. 치료. 그런데 이제는 치료뿐만 아니라 원조를 오히려 치료보다는 원조의 비중을 더 크게 이렇게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개입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무리 단계를 종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서도 노트 정리를 통해서 접수 단계, 인테이크 단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조사 단계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조사 단계를 보면 124쪽에 보면 자료 수집 및 사정이라고 되어 있지요. 바로 자료 수집 단계 1번에 있는 것이 바로 조사 단계가 되겠어요. 그 교재를 보면 자료 수집은 초기 단계 과업의 하나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길게 형용사구가 있지만 2번에 보시면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3번이죠. 자료 수집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사정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반복하여 진행된다. 순환적 과정이자 중첩된 과정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의 목적은 결국에 이유 분석을 통하여 개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사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 수집에 대해서 좀 더 자료 수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해서 여러분들 자료 수집에서 있지만 그 위에 빈 공간에다가 자료 수집의 요소 또 자료 수집의 정보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 다시 말해서 교재에서 1번 자료 수집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자료 수집. 그래서 자료 수집에는 자료 수집의 요소.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가. 자료 수집의 요소를 몇 가지 들어보면 자료 수집의 요소. 그 위에 여러분 124 그 위에 공간에 좀 정갈합니다. 거기는 문제에 대한 문제 정보. 클라이언트의 문제 관련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문제 관련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개인의 하나의 역사, 클라이언트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을 봐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개인력, 클라이언트의 개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클라이언트의 생애 주기에서 나타났던 어떤 좀 도드라진 이런 그 삶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개인력. 또 그러면 당연히 이 자료에는 클라이언트의 가족력이 나와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가족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가 가계도 같은 걸 보겠는데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가족력이 등장을 해야 될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자료 수집을 적에 또 해야 될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정보,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기능,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기능이라고 하죠. 클라이언트의 지적, 정서적 또는 신체적 이러한 능력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기능이나 클라이언트 능력에 대한 것도 역시 자료 수집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자료 수집의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클라이언트가 지니고 있는 자원은 뭐가 있는가? 클라이언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는 무엇이 있는가? 만약에 이 소위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자원을 빼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만 가지고 여기 문제 관련 정보를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나중에 그걸 사정이라고 하지 않고 진단이라고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자료 수집에는 이런 것 등을 수집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클라이언트 본인, 클라이언트의 가족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능력, 클라이언트의 자원, 자 이런 것 등이 모두 자료 수집의 요소라고 합니다. 자료 수집의 정보원을 보면 자료 수집의 정보원을 정리를 해보면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냈을까? 가장 신뢰로운 것은 뭐니 해도 가장 신뢰로운 그 정보원으로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얻는 정보. 클라이언트로부터 얻는 정보. 그 때문에 정보 출처원으로서는 역시 가장 신뢰롭다고 하는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가장 대표적인 정보원일 거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가족으로부터 얻는 정보. 또 그런가 하면 객관적 자료로서 의사나 전문가들로부터 얻는, 그래서 객관적 자료. 객관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나 의사나 행정기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료. 학교, 병원, 행정기관, 기관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료들이 또한 객관적 자료로서 아주 자료 수집의 하나의 좋은 정보원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객관적 관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친구라든지 클라이언트의 주변인들의 진술, 그 같은 클라이언트의 객관적 관계, 클라이언트 관계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관계망, 친구라든지 주변 동료, 회사 동료라든지 하는 클라이언트의 관계망을 통해 얻는 자료. 자, 이런 것처럼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자료 수집의 정보원으로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얻는 정보, 클라이언트의 가족으로부터 얻는 정보, 또 클라이언트에 관여된 소위 인간관계망을 통해서 얻는 정보, 객관적 관계를 통해서 얻는 정보, 또 그러면 객관적 자료로서 학교나 병원이나 전문가나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얻는 정보 등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같이 중첩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의 출처로서는 정보원과 출처는 같이 중첩되어서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만 클라이언트의 보고라든지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양식이라든지 또는 객관적 자료로서 심리 검사의 결과표라든지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얻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 등이 하나의 출처이자 또한 자료의 출처이자 하나의 정보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정과 중첩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사정이 나와 있죠. 어세스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본 것이 여기 조사를 받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 자,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은 사정이 되겠어요. 어세스먼트란 뭐냐? 사정이란 뭘까? 자, 여러분 교재를 볼까요? 사정이란 조사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종합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여 이것을 개입을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개입 전략 수립 단계이다. 결국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입 전략 수립 단계를 말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단계. 사정이라는 것은 어세스먼트를 우리가 보통 사정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정 단계라 사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요라고 적겠습니다. 개요. 개입 전략 수립 단계. 자료 수집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그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또한 그를 개입을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켜서 첫 번째 개입 전략. 아주 문장을 더 쓰겠습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되는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개입 전략 수립 단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과정인 자료 수집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단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과 비교를 해볼 적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정은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까지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가면 한다? 클라이언트의 강점, 또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과는 달리 만약에 클라이언트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면 진단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진단과는 달리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를 같이 고려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하는 것을 우리가 사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치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의 존재, 성장 가능성의 존재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치료 후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진단을 통해서 얻은 개입 전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치료 후 대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치료 후 대상의 병적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 그러면서 따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존재로서 능동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정이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 일방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나 이런 것은 클라이언트를 배제하고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인 워커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정에서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개요 두서리 썼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사정이란 조사 결과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종합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여 이를 개입을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개입 전략, 수립 전략이다. 개입 전략, 수립 단계. 여기 나오는 개입 전략, 수립 단계란 말을 쓰고 있죠. 사정이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밝혀주는 전문적 판단 과정이다. 그래서 2번을 바탕으로 3번에 보시면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3번 두 채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목차는 바꿨습니다만 너무 이게 작은 번호가 너무 많아서 진단과 사정으로 나누어서 사정의 특징을 본다면, 의료적 모델에서 진단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만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두 채줄,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점, 자원을 같이 평가하고 문제 해결과 함께 기능 향상, 잠재력 개발을 같이 돕는 것을 사정이라고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정. 그래서 문제, 병리적 측면만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가능성이나 자원이나 또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의 현실화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또 사정은 진단과는 달리 거기 보면 2번 클라이언트 문제 이해를 위해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같이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한다라고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 3번과 4번을 보면은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치료 대상인 병적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사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중시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다음에 사정, 자스트로가 제시한 사정의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정의 특징. 사정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진단과 사정 우리가 쭉 봐준 거 있고, 사정의 특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정은 사례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 동안 새로운 정보가 드러날 때마다 정보를 수용, 분석, 종합하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이다. 사정은 역동적이며 전 과정을 통해 그것도 쓰겠습니다. 사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첩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사정도 어느 딱 한 위치에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역동적이며 그러죠? 그럼 그 말 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 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 첫째 줄, 둘째 줄.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이다.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수직적 탐색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정은 수직적 탐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탐색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뒤에 우리가 사정의 도구로서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 지도, 생활력 도표, 소시오메트리 등을 보겠지만, 그중에 가계도라든지 생활력 도표는 언제부터 현재까지 나오는 수직적 탐색 도구가 되겠고,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 지도나 아니면 현 시점의 집단 내 구성원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런 소시오메트리 같은 것은 수평적 탐색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탐색과 수평적 탐색을 모두 포함을 한다 해서 7번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정은 개별적입니다. 사정은 개별성을 갖는다. 사정은 개개의 클라이언트마다 접근하는 것이지 클라이언트 모두를 획일적으로 정형화시켜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사정이라는 것은 이중 초점을 갖는다. 개인적,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도 하고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사정이라는 것은 수평적 탐색도 있고 수직적 탐색도 있고 라고 하지만 또한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같이 말을 했습니다. 거기 여러분 교재를 보면 다 쓰진 10번까지 10번까지 쭉 제가 나열했기 때문에 본다면 1번의 자스트로는 4번의 사정의 특성으로 자스트로가 말할 적에 자스트로는 사정은 사례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 동안 사회복지 실천 과정 전체의 과정 동안에 그때그때마다 정보가 드러날 때마다 정보를 수용, 분석, 종합하는 유동적인 과정이자 역동적인 과정이자 지속적인 과정. 그냥 판서는 역동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이라고만 적은 정리를 했습니다. 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회복지 실천 전체 과정 속에서 그 때문에 첫 줄에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협력적 관계 하에 전 과정을 통해 협력적 관계로 보여주는 상호작용, 협력적 관계, 협력적 활동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 4번은 보시고 6번에 보시면 사정은 아까 역동적이면 유동적, 역동적, 지속적 과정인 것처럼 전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7번에 보면 수평적 탐색과 수직적 탐색 모두로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사정은 개별적이다. 사정은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초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정을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정의 내용으로 봐서는 할 말이야 많겠지만은 사정에는 문제를 발견해야 되고 자 사정은 어떻게 활동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도 찾아내고 그리고 문제도 형성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정의 대상이라고 교재를 적었습니다. 사정의 대상. 자 우리가 지면상 더 이상 못 쓰겠지만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거기 보면 사정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사정은 옛날에 진단, 디아그노시스라고 할 적에는 이 진단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고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사정을 가장 먼저 할 건데 만약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지 않고 진단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이언트의 강점 사정, 또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 이렇게 해서 사정의 단계에서는 옛날에는 진단처럼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사정만 했지만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에 대한 사정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을 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과 같은 문제에는 다양한 도구를 쓰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사정에서 개인을 사정할 때 도대체 뭘 사정한다는 것인가 라는 것은 개인의 사정은 당연히 개인의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이죠. 거기에 보면은 개인에 대한 사정, 문제 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에 개인의 강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개인의 강점 사정.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클라이언트는 다른 사람과 어떤 속성을 가지고 구별될 수 있는가? 클라이언트에게는 어떤 환경과 연결되었는가?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클라이언트를 지탱하고 있는 자원에는 뭐가 있는가?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사회물리적 환경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 왔거나 기여하고 있는가? 자, 이러한 질문들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사정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에 대한 사정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정. 그 때문에 우리가 보면 여기 사정의 대상, 그래서 사정에 대한 여기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목차가 2번이기 때문에 3번,
사정의 대상. 자, 여기는 사정의 특징. 사정의 대상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 클라이언트의 강점 사정. 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걸 사정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1번만 있었으면 진단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이 존재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에 대한 것은 다양한 방만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사정을 전체로 끝내지 않고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거는 가족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족 사정, 바로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독립된 문제로 다루어서 가족 사정의 도구,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지도, 소시오메트리, 생활력 도표 등등의 가족 사정의 도구도 보고 또 가족 사정에 대한 방법으로 무엇을 도구로 사용해, 도구는 뭐냐면 무엇에 초점을 두고 가족을 사정하는가라고 할 적에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사정,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 구조에 대한 사정. 자, 이런 것 등을 가지고 독립된 문제로 인식하고 새로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족 사정의 도구라고 해서 목차가 나와 있지만 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